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민주당의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를 놓고는 지금 정파적인 이해가 충돌하면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자, 후보자들은 예비 등록을 하고 지금 바쁘게 지역에서 좀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거대 양당의 적대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삼지대 신당들도 지금 세를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이걸 예고를 했고, 또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 복귀하면서 민주당도 지금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마스 오늘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감축, 자, 여기다가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이거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을 50명 정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250명으로 하겠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론도 있거든요. 먼저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정치 혁신, 정치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경연장으로 좀 삼아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특히 지금 정치권이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지금 정치 개혁안,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다소가 국민들은 이제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과연 국민 어떤 그 숫자로 비해서 우리가 300명도 뭐 많지가 않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총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있던 재정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사실 국민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신뢰를 국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좀 이런 어떤 모범을 좀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회의 어떤 효율화, 특히 국회 구조의 좀 선진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견제가 좀 상권분립 차원에서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12년에 네. 의원 정수 100명 줄이겠다라고 네. 했다가 정치개혁의 첫 발도 못 디디고 굉장히 대선 후보에도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21대 총선 앞두고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의원 정수 10% 축소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 감축, 어쨌든 감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작년이죠.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론화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는 줄여야 된다가 65%, 예. 늘려야 된다는 불과 13%였습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줄여야 된다는 37%로 20% 가까이 줄었고요. 20%가 아니고 30% 가까이 준 거죠. 늘려야 된다는 20%가 늘어서 33%가 됐습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조금만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무조건 줄인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표피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좀 천착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송갑석 의원 말씀에도 참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이 참 극심한 상황이고 또 사실 저희가 그 정개특위 특히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은 그 의논을 했는데 참 창피스러운 거는 지금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거제 특히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게임의 지금 룰조차 정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국민들 앞에.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국회의원 정수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서 어떤 국회의 어떤 절차 구조 논의 과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고 저는 그 민주당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혁신 경쟁, 정치 혁신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런 것에 네. 대해서 무대응 내지는 좀 비아냥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판에 따른 최종 근거 이상 형 확정 시 이제 그 세비 반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뭐 법안을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 제출이 뭐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제출한 법안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구속된 기간 중에 세비를 받자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근거 이상의 최종 확정이 되면 구속되지 않더라도 재판 기간 내내 세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은 그런 것을 두고 좀 그 혁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지금 무대응 내지는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송 의원님.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에 착수하자. 네, 또 이런 네. 카드를 들이밀었어요. 네, 왜 그런가요? 네.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제 중심제고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남발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약간이라도 좀 제한을 가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아예 뭐 그것 자체를 박탈한다는 의미는 예.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한 결국은 정치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의 역할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국처럼 뭐 감사원을 이제 국회에 두자 이런 게 더 좀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입법부의 그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의원님? 예, 뭐 그런 건 좀 뭐 다양하게 좀 논의될 수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부권 제한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카드로 네. 특히 대통령 어떤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 동문서답인 것 같고 특히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된 것은 지금 역대 없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다수당의 의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사례가 역대 없었던 이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이 거부된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걸 두고 또 대통령 거부권을 또 이렇게 뭐 제한을 꺼내는 것은 네. 완전한 동문서답입니다. 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수도권 탈환론에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을 상대로 이제 자객공천이라고 할까요?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내보내겠다고 했고 또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온 원희룡 장관은 네. 스스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면서 개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맞서겠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객 공천 그러니까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오신 분이잖아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물론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미 뭐 정치적 행보를 해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새 정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두 명의 원희룡 장관이나 또 누군가요?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선한 인물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특히나 우리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본인의 직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제발로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죠. 또 장관 재직 시절에 뭐 순살 아파트 문제,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문제.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개항을까지는 아니지만 순살 아파트 또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예. 예. 그런 분이 인천 지역에서 그것도 민주당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물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야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얼마만큼 보여줬는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카드고요. 뭐 김경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이분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은 돌립니다. 아 이게 전략 공천은 아니다. 아니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비대위원장이 이 김경률이라고 하는 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전략 공천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부터가 지금 여러 가지 스텝이 저는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저께 저희 이제 대구 경북 재경 이제 신년 교회를 프레스센터에서 했을 때 가 보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어떻게 이제 돌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니까 씩 웃으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국토부 장관으로서 뭐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를 만들 때 이 돌덩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직업병의 하나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한 것이죠. 그 네. 계양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쉬운 지역도 아니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좀 굉장히 좀 모범을 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같고 특히 또 원희룡 또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또 대장동 1타 강사로서도 대선 때 많이 이제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항으로 간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방탄용으로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1인 방탄용 정당으로 지금 민주당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도로를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치우겠다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상당히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경률 그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좌측 진영에서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사태 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진영을 좀 넘나드는 분인데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좀 도전하겠다. 이런 것은 뭐 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항에서 원희룡 장관과 빅매치를 하느냐 아니면 또 비례로 빠져나가느냐 이런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영남 특히 또 중진 3선급 이상 의원들은 지금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 의원님 그렇습니까? 저희 이번에 그 발표한 그 공관위의 공천 기준, 공천 절차, 공천룰은 역대 어떤 공천 절차보다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계량화돼 있고 좀 투명한 절차로 좀 진행돼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윤신 공천, 검사 공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그 의원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5% 감점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영남권 같은 경우 지금 경선을 하면 지금 50대 50, 즉 여론조사 50 또 당원 50이 되기 때문에 3선 이상을 하면은 이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당원들에 대한 영향도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5%가 절대적인 어떤 불리함을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이전에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물갈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선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송영진 평가를 듣고 싶은데 네. 윤심 공천은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을 네.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뭐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룰 바꾸고 또 후보 주저앉히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대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핵심으로 꼽히는 다른 분들도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울 김경률 후보 하는 과정을 봐서도 결국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칼끝은 저는 일정 부분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서 네. 하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무시되면서도 가고 네. 저는 일방적으로 어떤 용산의 의지를 받아서 하는 공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자,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에 보름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진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또 원칙과 상식의원,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랐고요. 또 친명계 인사 관련 공천 잡음, 이것도 지금 큰 논란입니다. 또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어떻게 할지 지금 당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송갑석 의원님, 이 네.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한 보름 정도 됐습니까? 일단은 참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회복을 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당 대표라고 하는 무게가 더군다나 총선을 80여일 앞두고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단합과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과제. 그 다음에 이제 공천 관리, 공천에서 정말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공천 관리를 통해서 당내 잡음을 누그러뜨리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총선에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그 세 가지 과제가 고스란히 뭐 저희 당과 또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앞선 두 가지 과제에서 솔직히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검증 과정에서의 사람들을 좀 갸웃거리게 하는 과연 저 원칙이 맞느냐, 또 혹은 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뭐 3주 전 이때 좀 한 적이 있는데 조기에 통합선대위를 발족을 시키자. 이낙연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소위 말하는 비명 반명을 배제하는 선대위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선대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한 세 총리가 모두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총선 전략이고 최고의 위기관리 전략이고 또 최고의 혁신이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탈당이 있었고 또 3명의 저희 당 의원의 탈당이 있어서 일정 부분 앞으로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총선 시즌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문제는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 9월, 10월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토론할 때 그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의 현역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민주당 패널로서 나오신 분들은 예. 하나같이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결정되기 때문에 예. 절대 뭐 현역 의원들 특히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예.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부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좀 전에 송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통합 비대위였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도 추가 탈당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을 주저앉히니까 또 이제 그 친문 그룹을 향해서 친명 그룹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현근택 그 부원장이 불출마하니까 또 친명 그룹에서 그럼 윤영찬 의원도 불출마 시켜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주저앉히니까 또 손가락질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어떤 사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선 그 전 단계인 도덕적 적격 심사에서 보면은 지금 친명 그룹에 속한 분들은 무조건 봐주고 또 비명 그룹에 속한 분들은 조금의 티끌맛한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치는 이런 어떤 사례가 사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의창, 강희안 또 뭐 그 현근택 이런 불출마하신 분들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뭐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특히 현근택 부원장은 정성호 또 그 의원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또 노출되면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불출마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친명 그룹은 다 그 이제 도덕적 적격 심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공천 과정 상에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특히 비명 그룹 중에 많은 의원들이 조홍천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두만 강가에서 강 건너가기 위해서 상대방 불빛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갑수 의원님. 네네. 지금 보면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직에서도 본인이 사퇴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안인데 네. 이렇게 뭔가 좀 그 민주당이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아쉬움이 그겁니다. 결국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저희도 하죠. 그리고 상당수가 하고. 그러는데 들을 말은 다 듣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결국은 바뀌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반복되어 온 저희 당의 좀 패턴 중에 일부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의 관례 또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본다면 금방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도 자꾸 그 결정이 늦어져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치 마지 못해서 그냥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이제 더군다나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모습들은 저희 당에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이제 검증의 단계는 거의 다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고 공관위 관계로 넘어가는데 공관위원장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보여준 모습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보여준 모습 속에서는 어떤 뭐 원칙이나 결기를 조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위 차원에서의 뭔가 조금 더 분명하고 단호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이제 통합비대위 뭐 이런 거 당대표직 사퇴 이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기회를 놓쳤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선거만 지휘해라, 불출마를 해라. 이것도 하나의 혁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선택을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만약에 포기하는 순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때문에도 재판을 받고 있고 대북 송금관계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고 또 검사 위정교사 때문에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대번에 또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방탕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 민주당의 지금 공관위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명 그룹에 속한 분들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 쪽에 간 뭐 전 고양시장 뭐 최성 시장이라든지 전 또 시영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거기에 꼭 강력한 또 친명 인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잘못도 결국은 적격적 심사에서 이제 탈락시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송 의원님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결정이 늦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제 현근택 그 부원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게 보호해주고 싶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변호도 했고 지금 현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도 하면서 당연히 보호해주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정성호 의원과 있던 문자 메시지가 했기 때문에 이걸 안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국 이제 현근택 부원장이 불출마로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사 결정이 기본적으로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결국 계양을에서 이재명 원희룡 맞대결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마지막 판단의 시점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목표도 총선 승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총선 승리에 이로울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만으로도 이 선거는 이길 수 없지만 이재명을 빼고도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떠한 것이 뭐 예를 들자면 개항으로 나가든 아니면 조금 더 험지로 나가든 아니면 비례로 빠지든 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불출마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할 시기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켜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4월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이 연대할지 이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3지대 파괴력 엇갈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합칠까요? 예, 일단 그 합칠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호 3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당의 규모가 있어야지 당 좀 운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합칠 필요성은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텐트에 모여서 좀 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지금까지 있던 정치적 역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정치 지향점 이념이 너무 또 상이하기 때문에 뭐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딪히는 면이 많을 거다. 그리고 또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어떤 당내 어떤 다툼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에 있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쉽게 뭐 정강 정책이라든지 실무에 합의를 하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 그리고 원칙 상식 특히 이준석 대표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지금 그 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당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또 하나 큰 어떤 이런 어떤 개혁신당들의 삼지대에서 만나는 것에 좀 큰 변수는 선거제 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된다면은 합칠 가능성이 많아지고 만약에 지금같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된다면은 각각 있는 것이 소수당에게 득표에 비해서 갖고 오는 의석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도 같이 가느냐 아니면 따로 가느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연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적극적이에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좀 멈칫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5% 이하로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붕 떠 있어요. 그 이낙연 신당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송갑석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서의 그 이낙연 신당. 제가 아까 조기통합선대위를 한 3주 전에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많이 있는데 당시 생각은 저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최고의 총선 전략이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나가면 또 저희 당의 일부 원칙과 상식이 이미 나갔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필연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준석 대표는 대표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것을 극복하고 저는 만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만나게 된다면 저는 비례대표 기준 투표율 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이 제3지대가 최소 2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파괴력은 저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까 뭐 시작은 뭐 이낙연 대표는 좀 급하고 이준석 좀 느긋하고 이러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지율 한 20% 빠졌죠. 저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 경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통합을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호남에서 그렇게 저는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씩 뭐 이렇게 발표되는 수치에 취해서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굉장히 저는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면 이게 수도권에 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좀 비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일주일 사이에 호남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20% 빠지면서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사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0% 이하 빠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죠. 예를 들면 그 국민의당 돌풍을 불 때라든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이낙연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또 청년 당원들이 대규모 탈당이라든지 이런 또 영향을 또 미친 것이고 또 이 분열에 따른 또 민주당의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지율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호남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호남 지지율을 저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낙연 대표는 조금 뭐 이 급하고 그 이준석은 좀 대표는 좀 느긋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생물학적 나이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앞으로 있던 정치적 미래가 없죠.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솔직히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기 은퇴해도 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생물학적 나이로 예. 이준석 대표는 느긋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인 조금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벌써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면 벌써 어느 정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합쳐지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어떤 그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뭐 이런 어떤 층인데 그런 층이 합쳐졌을 때 그대로 다 가서 산술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지대 신당들이 이 총선 전 뜨거운 감자였던 쌍특검 연동 비례제에 찬성하고 나설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자, 빅텐트가 이제 구체화되면 총선 전에 캐스팅 보터로서 이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네. 송갑수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회는 쌍특검에 대해서 재의결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 거고. 아직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안 정하고 있는데요. 재의결은 아시다시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데 네. 뭐 모두가 출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구속정인 한 분 의원까지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제외되니까 297명이 전원 출석하고 거기에 3분의 2면 198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용 무소속 이렇게까지 본다면 한 180석, 181석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18명 이상이 좀 빠져나와야지 이런 그 특검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정하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당 내지는 뭐 그 무소속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3분의 2는 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 논의에 있어서 좀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 논의를 보면 사실 완벽한 선거제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회의부터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참 그 국민들 앞에 죄송스러운 게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는데 지금 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제로 갈 가능성이 많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워낙 그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시는 당내 어떤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탈당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하나의 큰 탈당 내지는 분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차선책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많게 보이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그 이런 어떤 그 비례제 뭐 연합 뭐 이런 것을 뭐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정치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반성해야 될 게 우리가 21대 때 연동형 준연동형 이렇게 하면서 뭐 위성정당 뭐 만들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했는데 그 저희들은 뭐 모항합당 시절 만들겠다고 했죠.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정의당하고 있던 이런 어떤 야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도 지금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연동형을 이제 겪어보니까 뭐 소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면도 뭐 일부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그런 어떤 효과를 위성정당의 어떤 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위성정당을 넘어서 위장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떴다 방식으로 하나 이게 뭐 연합으로 했다가
뭐 정강 정책이든 뭐든 어쨌든 한석이라 더 하기 위해서 그냥 연합으로 한다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얼마나 저희들이 참 네. 부끄러운 어떤 사태가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가 여전히 이제 관심사인데요. 자, 공식 기자회견은 1년 5개월 동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부로서는 신년 기자회견이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된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님은 왜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횟수로 보면 지금 2년째고요. 만으로 보면 1년 5개월인데. 그래서 미국 가셔서는 영어로도 연설하시고 영어로 노래도 잘하시고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말로 하는 일을 왜 안 하는지는 저는 참 의문인데요. 저는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죠. 저는 이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이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신년에 국민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질문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뭐 어느 대통령인들 어려운 시기가 없었고 어느 대통령인들 피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그거기 때문에 한 건데 저는 뭐 여전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겁니다. 네. 홍 의원님, 네. 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원인으로 1위는 이제 경제, 민생, 물가 16%인데 거부권 행사가 10%로 2위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출마 중인 국힘의 이수정 교수도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좀 당에서는 좀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예, 그 지금 당에서도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 중에 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 뭐 신년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이제 그 중요시해서 사실은 이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예. 이제 용산으로 빠져나왔고 또 초반에는 도어스태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어스태핑으로 인해서 일부 언론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꾸 뭐 터집을 잡는다 할까요? 조금 문제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이제 잠정적으로 그때 당시도 이제 중단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국민과의 대화라는 방식으로 어떤 국정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대화하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신년 기자회견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뭐 그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본의 아닌 레임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새로운 형식의 레임덕. 지금 대통령이 본인 임기 3년이나 남아 있는데요. 중요한 본인의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나머지 본인의 임기를 어떠한 국정 동력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죠. 기본적인 전략이 총선 때 대통령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민생 중심 이야기, 그것도 말이 되건 안 되건 선심성 행정 던지는 것. 그래서 그 이외의 변수를 일체 안 만드는 것.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아예 뭐 한 달 지금 두문불출인 네. 것 아닙니까? 아예 사라진 거고 대통령도 노출을 최소화시킨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또 다른 형태의 본의 아닌 어떤 레임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의도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송갑석 의원님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을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안전 진단도 그 이후에 뭐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정책도 발표를 또 하셨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민생 정책, 국가 어떤 발전 정책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혁신과 더불어 중요한 어떤 국민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좀 아젠다가 돼서 치열하게 좀 토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여사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책이 좀 될 수가 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취임하시고 대통령실을 좀 슬림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대통령이 또 제왕적 어떤 건의 체제에 있던 힘을 빼기 위해서 문정수석실도 폐지를 하고 제2부속실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그 영부인을 제대로 좀 보호자 내지는 좀 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 그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내내 없었는데 이런 것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이런 사항들도 그 야당하고 좀 논의를 해서 설치를 할 필요성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보완책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송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총선 필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대통령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라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럼 대통령에게 그런 쓴소리, 바른 소리,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그 책무가 국민의힘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대한 그 명확한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냐 긍정이냐 이것이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의 해법을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그런 능동적인 정당의 모습을 약간의 독립적이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역대 모든 선거가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인식이 50%가 넘어간 정당이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의혹은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잘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민주당은 경선 대선 국면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라 보고 계속 집중적으로 카드라식 어떤 그 마타도를 해 왔죠. 그런데 사실은 뭐 줄리건이라든지 또 뭐 그런 거짓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영부인이 되고도 순방하는 길에 예를 들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에 갔는데 왜 이러는 걸 입었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요구했다는 게 하여튼 드러났고 캄보디아 그 화나를 낳는 사진이 장경태인이 연출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사과 한마디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부인에 대한 이런 어떤 공세가 정말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 이게 결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도 저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 보고 네. 좀 전에 송 의원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정 여론 그리고 정권 심판 어떤 여론이 높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권 심판의 주체가 또 민주당이 아닌 것만은 또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덕성이 결여됐고 이재명 1인 방탄정당 민주당이 그 주체가 아니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혁신 경쟁 그리고 정책 경쟁의 좀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께 20초씩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뭐 특별감찰관 해야 되면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80여일 앞둔 입장에서 이제 제3지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당의 마지막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도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홍 의원님. 예, 이번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좀 삶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조금 더 나은 정치 혁신 네. 그리고 정책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